17번째 강의 증상들의 의미.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임상정신의학이 개별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며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주 증상은 환자 자신의 체험과 관련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신경증의 증상이 지니는 의미는 브로이어 제2의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치료한 히스테리의 사례는 그 후 유명해졌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자네가 동일한 결론을 입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학문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 프랑스의 연구자가 좀 더 앞섰습니다. 브로이어는 자신의 관찰을 10년 이상 지난 후에 1893년에서 1895년에 나와 공동 작업을 하는 가운데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가 이 발견을 했는가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발견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루어지며 어떤 발견도 한 번에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성공이 그 업적과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정신의학자였던 르엘에는 이미 브로이어나 자네보다 먼저 정신병자의 창란등도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경증 증상들을 규명한 자네의 공적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높게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는 이 증상을 환자가 지배받고 있는 무의식적 관념들의 표현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네는 그 이후로 무의식이 마치 신경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하나의 단순한 언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실제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자네의 주장들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신이 스스로의 공적을 불필요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경증 증상들은 실수 행위들이나 꿈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꿈이나 실수처럼 신경증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그 사람들 자신이 겪은 인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 중요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나의 통찰이 들어맞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주장한 바를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례들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히스테리에서 찾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들 사례들은 아주 특이하고 또 사실상 히스테리와 매우 가까운 신경증에서 선택된 것들입니다. 신경증에 대해서 나는 미리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소위 강박신경증은 잘 알려진 히스테리처럼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강박신경증은 요란스럽다거나 긴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사적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신체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심리적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강박신경증과 히스테리는 모두 신경측적 질환의 형식들입니다. 정신분석학은 무엇보다 이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또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실시한 처방 역시 개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박신경증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육체적인 영역으로 이상하게 전이되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원래 정신분석의 노력에 의해서 히스테리보다 더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우리는 강박신경증이 신경증 증상의 극단적인 어떤 특징들을 훨씬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박신경증은 환자들 자신이 원래는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는 생각들에 몰두하는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또 환자 자신들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충동을 스스로의 내부에서 감지하거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않는데도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들, 강박관념들은 원래 무의미하고 또 환자 개인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강박관념들은 종종 아주 유치한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로써 환자는 피곤해지며 또 어쩔 수 없이 같은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생각이 마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는 자기 의지에 반하는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충동들 역시 유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동들은 무거운 범죄 유혹과 같은 끔찍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런 충동을 낯선 것으로 느껴 부정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충동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는 금기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합니다. 그 충동들은 결코 한 번도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충동에서 도피하거나 몸을 사리려는 경향이 지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환자의 실제 행위는 소위 강박에 의한 행위들인데 이는 거의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소한 것들입니다. 강박 행위들은 대개 반복되며 평범한 생활을 장식하는 의식과 같은 것들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필수적인 생활상의 일처리, 예를 들어 취침, 세척, 몸치장, 산책과 같은 행위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또 거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적인 관념들과 충동, 행위 등은 강박신경증의 개별적인 형식들과 사례들에 결코 동일한 정도로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계기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계기가 강박적인 표상을 지배하고 이에 상응하는 질병의 이름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식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광기 어린 고통을 수반합니다. 나는 아무리 거친 정신병의 환상도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환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했다고 합시다. 또 멍청한 생각을 포기하고 장난 같은 짓들 대신에 무언가 이치에 맞는 일을 하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환자를 위해 무언가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환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스스로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강박 증상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진해서 여러분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가 강박신경증의 상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 과정과 비교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며 이런 사태는 환자 자신이 어떻게 달리 바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바보 같은 생각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멍청한 관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은 좀 더 약화된 다른 관념에 매달리면서 조심하거나 스스로 금하는 행위의 대상을 이러저러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례적인 반복 행위를 대신해서 다른 의례적 행위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강박관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제거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증상들을 그 자체의 원래 모습과 달리 변형,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게다가 정신과정을 관통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관념들은 환자의 증상 속에서 특히 선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지닌 강박관념과 함께 지성의 영역에서 의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결국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신념마저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환자를 우유부단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환자 자신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게 됩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는
원래 매우 활력이 넘치거나 고집이 세고 대체로 지적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은 윤리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매사에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순에 찬 성격들과 병적 증상들의 조합을 대강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정적인 노력도 이 병의 몇 가지 증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의 정신의학이 강박신경증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미리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정신의학은 서로 상이한 강박관념들의 명칭을 부여했을 뿐 그 이상의 작업이 수행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정신의학은 그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퇴화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평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설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인 편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유형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경우, 즉 모든 가능한 별종이 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다른 신경증 환자들, 예를 들어 히스테리 환자들이나 혹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퇴화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박증의 성격에 대한 앞의 설명은 분명히 지나치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매우 탁월한 사람들, 즉 특별하게 뛰어나고 또 일반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같은 성격 규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모범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의 내밀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반면 그들의 전기 작가들은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규명에 거의 광적이었던 에밀 졸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일생 동안 얼마나 괴상한 강박적인 습관에 시달렸는지 그 자신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은 이런 사례를 탁월한 퇴화라는 말로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그럴듯합니다만 정신분석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이 특이한 강박 증상들이 다른 고통들과 마찬가지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퇴화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그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박 증상의 분석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관찰한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례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훌륭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매우 적은 사례에 국한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는 모두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살 정도 되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심한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악연으로 인해서 나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녀를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여러 다른 행동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매우 특이한 강박적인 행동을 하루에도 몇 차례나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나와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달려간 다음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옆에 기대서서 초인종으로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하녀를 돌려보낸 다음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어떤 심한 병적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 증상은 어떤 의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매우 간단 명료하게 반박의 여지 없이 규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강박 행위의 의미를 구축해내고 또 증상에 대한 해석도 제안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환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혹은 도대체 그런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품고 있던 매우 크고 근본적인 의심이 나의 노력으로 제거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무엇이 강박행위와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불구라는 사실이 첫날 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수도 없이 자기 방에서 나와 그녀의 방으로 달려 들어온 다음 되풀이해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하녀가 아침에 잠자리를 치룰 때 창피를 당할 수는 없다면서 남편은 방에 있던 붉은 잉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잉크를 침대보 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런 흔적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엔 나는 이 기억이 문제의 관건인 강박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위와 하녀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이 일치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나를 두 번째 방의 탁자로 인도한 후 덮기 위해 커다란 얼룩을 보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 불려 들어온 하녀가 그 얼룩을 알아챌 수 있도록 탁자에 기대서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혼 첫날 밤의 광경과 그녀가 오늘 보인 강박 행위 사이의 내밀한 관계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아직도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신을 남편과 동일시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나드는 행위를 흉내내면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같은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녀가 침대와 침대볼을 탁자와 탁자 덮개로 대체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별다른 효용도 없이 꿈 상징을 연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역시 자주 탁자가 보입니다만 그것은 침대를 의미합니다. 탁자와 침대는 모두 결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서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강박행위가 풍부한 의미를 지닌다는 증거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강박행위는 과거의 의미심장한 장면을 표현하거나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한다면 강박행위의 의도에 대해서 아마 더욱 나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박행위의 핵심은 분명히 얼룩을 보게 하기 위해 그녀가 하녀를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녀 앞에서 망신스러울 수는 없단 말이야 라는 남편의 말과 대립하는 행동입니다. 남편, 그의 역할은 그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제대로 된 위치에 얼룩이 생겨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가 과거의 모습을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쳐나갔으며 또 바로잡아 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녀는 다른 것, 즉 그날 밤 그렇게도 애태웠던 일, 다름 아니라 붉은 잉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남편의 성불구까지도 바로잡았던 셈입니다. 결국 강박행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하녀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성불구가 아닙니다. 강박행위는 이런 소망이 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행위에 의해서 달성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박행위는 남편을 과거의 불행에서 구해내려는 심리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내가 이 부인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이상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강박 행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몇 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며 법적으로 이혼할 것인가의 여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에게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으며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상 속에서 남편을 변명하거나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녀가 자신의 병을 통해서 남편이 나쁜 소문에 휩싸이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떨어져 별거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화해서 남편이
혼자만의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위험이 없는 듯이 보이는 강박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병적 증상의 깊숙한 핵심에 바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박신경증에 감추어졌던 많은 부분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쉽게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들이 이 사례에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상은 어떤 분석가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단번에 환자 자신에 의해서 해석되었습니다. 그 해석은 다른 경우처럼 망각했던 유년기에 속하지 않은 체험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체험은 환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증상 해석에 늘상 가해지는 비판들은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항상 그런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강박행위가 우리를 환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까지 안내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인에게는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의 사건만큼 개인적인 비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생활이라는 사적인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하고 더 이상 아무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내가 이번에 선택한 사례의 기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고 두 번째 사례에 주목해 봅시다.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자주 나타나는 유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취침의식입니다. 몸집이 좋고 영리한 19살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외동딸로서 자기 부모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았고 지적으로도 더 우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거칠고 오만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외부의 작용도 없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항상 불만스럽고 침울해 있었습니다. 또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아졌으며 결국에는 광장이나 큰 거리에 더 이상 혼자 나다닐 수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녀의 복잡한 병적 상태에 대해 최소한 광장 공포증과 강박신경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보다는 그 소녀가 취침의식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서 그녀의 부모가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할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정상인도 나름대로의 취침의식을 지니며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인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옮겨갈 때 매일 밤마다 같은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일정한 형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은 합리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변화가 불가피할 때 건강한 사람은 쉽게 적응하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의식은 자기의 방식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의식을 관찰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런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오직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다는 점에서만 정상인과 구별될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나고 맙니다. 잠자리의 의식은 합리적인 근거를 훨씬 벗어나거나 심지어 정면으로 모순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는 주위가 조용하고 모든 소음의 진원지에서 차단되어야만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밤마다 세심한 취침의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내세웁니다. 그 같은 의도에서 그녀는 두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 방에 있는 커다란 시계를 먹게 한 후 모든 다른 시계도 방에서 내보냅니다. 심지어 차고 있는 자그마한 손목시계도 침대 옆에 서랍 속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분들이나 꽃병들도 밤중에 혹시 밑으로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해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책상 위에 함께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계가 가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침대 옆에 서랍 속에 놓여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괴동식의 규칙적인 똑딱거림이 수면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화분들과 꽃병들을 그대로 제자리에 놓아두었을 때 밤중에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염려가 아무런 개연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취침 의식의 다른 절차들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과 부모의 방 사이에 있는 문들이 열린 채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 사이에 여러 가지 물건을 끼워 놓는데 그런 요구는 앞에 좋지 않은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침들은 침대 자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의 베개는 침대의 나무 판자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베개는 커다란 방석 위에 마른 목골 모양으로 놓여야만 하고 자기 머리는 이 마른 모의 대각선이 교차하는 정중앙에 위치시켜야만 합니다. 깃털 이불.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두엔트라고 부른다. 깃털 이불은 덮기 전에 뒤흔들어서 끝부분이 완전히 두꺼워지도록 만든 다음 다시 두꺼운 부분을 눌러서 평평하게 가다듬어줘야 합니다. 취침 의식의 자질구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세세한 사항들 가운데 새로운 것은 별로 없으며 우리가 알고자 의도하는 바와도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 모든 조치들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항상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했던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번갈아가며 의심하는 동안 한두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동안 이 소녀 자신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딸을 걱정하는 부모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앞에서 취급한 환자의 강박 행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순하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녀에게 암시를 주고 또 자기 행위를 해석해 보도록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경멸하는 듯한 의심을 품은 채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거부적인 반응에 이어서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연상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사태의 전체적인 윤곽을 스스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모든 해석들을 스스로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진척을 보일수록 그녀는 강박적인 취침 의식의 절차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 그녀는 모든 취침 의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신분석 작업은 개개의 증상에 대한 규명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만 하고 또 다른 맥락들에서 원래의 주제를 새롭게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는 증상 해석은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결과들을 종합한 것이지만 다른 작업들 때문에 종종 중단되기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환자는 자신이 시계를 여성의 성기로 받아들이고 이를 밤 동안에 자기 주변에서 멀리 치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다른 상징으로도 해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는 주기적인 흐름과 동일한 간격을 통해서 성적인 역할과 관련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월경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자의 불안은 특히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에 의해서 잠을 방해받는 데 있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림은 성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 음액의 두근거림과 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이 느낌으로 인해서 계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음액의 발기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추나 바늘이 움직이는 시계들을 밤 동안에 모두 자기 주변에서 제거해야만 한다는 규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화분과 꽃병은 모든 다른 통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것의 상징들입니다. 화분이나 꽃병이 밤에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염려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혼식 때 그릇이나 접시를 깨는 풍습이 도처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압니다. 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깨진 조각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부 일처제라는 결혼 질서에 입각해서 신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녀 역시 의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여러 가지 연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유리병이 아니면 자기로 만들어진 병과 함께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손가락을 베고 심한 출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성장해서 성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자기의 결혼 초야에 혹시 출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병이 깨질까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은 처녀성과 함께 처음 성교 시의 출혈과 관련된 그 모든 콤플렉스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혈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그녀가 소음보다 더 신경 쓴 것은 아니며 의식들은 서로 막연한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베개가 침대 머리맡에 판자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이해하자 자기가 행한 의식의 핵심적인 의미를 어느 날 털어놓았습니다. 베개는 항상 여자를 의미하고 곧바로 서 있는 침대의 머리맡은 남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우리는 이를 마술적인 방식이라고 첨언해도 무방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분리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양친을 서로 떼어놓아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그녀는 이런 의식을 고안해 내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내부에 이미 있는 불안감을 이용해서 부모의 침실과 자기 방 사이에 있는 문들을 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지침은 그녀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취침의식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녀는 부모의 동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무 오래 엿들은 결과 여러 달에 걸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그런 방식으로 귀찮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종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잠자는 허락을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베개와 침대 머리맡의 판자는 서로 접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성장해서 부모 사이에 눕기에는 몸이 불편할 정도로 커진 후에는 의식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듯한 흉내를 내므로써 어머니와 잠자리를 바꿔 아버지 옆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부터 그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취침의식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개가 여성을 의미했다면 깃털 이불의 덮개를 흔들어서 털이 모두 아래로 쏠려 두꺼워진다는 건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여자가 임신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부의 배처럼 불룩해진 부분을 잊지 않고 다시 평평하게 만들곤 했는데 그 까닭은 부모의 성관계로 인해 다른 아이가 태어나 자신의 경증자가 생길까봐 여러 해에 걸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커다란 베개가 여성, 즉 어머니였다면 작은 베개는 딸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개는 마른 목골로 놓여야 했고 또 그녀의 머리는 정중앙에 놓여져야 했습니까? 그녀는 담벼락에 자주 그려졌던 마른 목골 기호가 벌어진 여성의 음부를 뜻한다는 사실을 쉽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녀 자신은 남성, 즉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자신의 머리는 음경을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거세의 상징이다. 젊은 처녀의 머릿속에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깃들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이 사실을 멋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해석했을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같은 취침의식은 물론 이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해석을 요구하는 우리의 상상들과 취침의식이 서로 상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단 하나의 상상이 의식 속에 침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점에서든 서로 연결된 일련의 상상들이 의식 속에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취침의식의 지침들은 환자의 성적 욕구들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재현합니다. 취침의식의 절차들은
부분적으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그런 욕구를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취침의식을 환자의 다른 증상들과 올바르게 연결시킨다면 이 의식의 분석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소녀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었으며 그 단초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아마도 그녀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증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시 환자의 성적 생활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경증 증상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 통찰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선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는 신경증 증상들이 실수 행위나 꿈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런 증상들은 환자들 자신의 체험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이 두 가지 사례에 의존해서 이처럼 중요한 명제를 믿게 되리라고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명확하게 납득할 만큼 많은 사례를 말해달라고 여러분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례를 자세하게 다루는 데에도 매주 5시간씩 한 학기 동안의 강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신경증론의 개별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 주장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브로이어가 보고한 첫 번째 사례, 즉 히스테리 증상에 관한 고전적인 해석과 함께 소위 조발성 치매라고 불리는 불분명한 증상에 대한 융의 탁월한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융은 단지 정신분석가였을 뿐 아직 예언자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학회지에 지금까지 실린 모든 논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은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신경증 증상들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번역에 정신분석가들의 관심이 쏠린 결과 신경증의 다른 문제들은 일단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신경증 증상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본다면 아마 자료들이 너무 풍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증상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환자의 체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증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성될수록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때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의미 없는 생각이나 목적 없는 행위에 상응하는 과거의 상황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즉 그런 생각이나 행위도 과거에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니고 또 목적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탁자로 달려가 하늘을 꾸중하는 우리 환자의 강박행위는 바로 이런 증상들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성격의 증상들도 존재하며 그것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증상을 질병이 수반하는 전형화된 증상들로 부르며 그것들은 모든 사례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차이들은 그들에게서 사라지거나 최소한 환자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별적인 체험 상황들과 연관짓기 어려울 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강박신경증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봅시다. 두 번째 환자의 취침의식은 많은 정형을 그 자체로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증상은 소위 역사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개별적인 특징들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강박증 환자들은 하나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그 일을 리드미컬하게 수행하거나 그 행동을 다른 행동에서 격리시키려는 등의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손을 너무 자주 씻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장소공포증이나 공간불안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강박신경증이 아닌 불안 히스테리로 분류하는데 이 환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드는 단조로움으로 똑같은 행위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밀폐되는 공간들이나 커다란 광장들, 길게 늘어진 길이나 대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만약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동행하거나 자동차가 자신을 뒤따라간다면
스스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심합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증상적 기반 위에서 환자 개인들은 구체적인 사례들의 경우 상호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는 개별적인 조건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아마 기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좁은 길만을 꺼려하고 다른 사람은 오직 넓은 길만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길만을 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환자는 거리 위에 사람들이 많을 때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테리는 개별적인 특징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지만 환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전형적인 증상들 역시 넘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 증상들은 역사적인 연원을 추적하는 데 걸림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의 진단과 관련해서 지침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전형적인 증상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히스테리의 한 사례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증상을 어떤 체험이나 혹은 비슷한 일련의 체험들에 연관시킬 경우, 예를 들어 히스테리성 구토를 구역질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연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토의 다른 경우를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되는 전혀 다른 일련의 체험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테리는 알려지지 않은 원인들에 의해서 구토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석에 의해서 제공된 역사적 단초들은 단지 내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에 사용된 구실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신경증 증상들의 의미는 체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규명할 수 있지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규명하기에는 분석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는데, 이는 적이 실망스러운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증상을 해석하기 위해 계속 일관성 있게 추적할 때 드러나게 되는 아직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사태를 호도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 연구의 초기 단계에 내가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혼란 속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보한 인식의 결과를 견지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탐색을 점차로 시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노력한 것은 다름 아니라 증상들의 이러저러한 유형들이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증상들이 그처럼 환자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면 전형적인 증상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화된 체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경증의 경우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다른 특징들은 병에 따른 변화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환자에게 강요된 일반적인 반응들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박신경증의 반복행위나 의심과 같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직 성급하게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꿈 이론에서도 우리는 이와 아주 비슷한 어려움 앞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꿈에 대한 앞서의 논의에서 다룰 수 없었습니다. 물론 꿈들이 현시하는 내용은 고도로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형적이라고 부를 만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형태의 내용을 지닌 꿈들을 해석할 때 같은 유형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추락하는 꿈과 날아다니는 꿈, 떠다니고 헤엄치고 과에 들린 꿈, 혹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거나 불안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한 꿈들도 있습니다. 이 꿈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왜 꿈들이 단조로우며 또 전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들의 경우에도 꿈 내용이 지니는 공통의 기반이 개인마다 바뀌는 부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에 대한 인식은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다른 꿈들을 통해 알아냈던 꿈 활동에 대한 이해와 무리 없이 합치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의 인식도 확장될 것입니다.